자, 오늘은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독서 지문들의 내용을 조금 갈무리를 해보고 좀 어렵다고 여기는 보기 문제들이 좀 있죠. 그 보기 문제들을 쌤이 한번 짚어주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친구들이 평가원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글의 흐름이나 내가 어떻게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보기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방법,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여러분 이 글은요. 일단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종교적 인간관이고 하나는 유물론적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때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자유의지가 무슨 일이든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의 가정을 해요. 어떤 일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둘 다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입장은 우리가 선결정 가정일 때는 반자유의지 논증처럼 자유의지가 없어도 없다라고 인정하지만 무작위 가정일 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비판자의 입장에선 뭐냐면요. 선결정일 때는 자유의지가 없지만 무작위일 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반자유의지 논증은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자유의지 논증은 둘 다 없다가 성립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비판에 의하면은 왜 선결정일 때는 받아들여야 되고 무작위일 때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 바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근데 H의 가설을 읽어봤더니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주는 다른 신경사건이 매번 발생을 한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문에 의하면 얘를 선결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H의 실험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과연 선결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요. 쌤이 표시를 이미 놨어요. 자, 1, 2번과 3, 4번이 지금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1번은요. H의 가설 이꼴 선결정이었죠. 선결정이 입증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자, 3번은요. 선결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선결정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의 결론을 거부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선결정이 입증되면 선결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선결정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연관이 없죠, 여러분. 선결정하고 무작위 가정이 꼭 그렇게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 3번, 선결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선결정이 입증이 안 되는데 선결정이 참이다라고 말하니까요. 자, 4번은요. 선결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포인트예요. 반자유의지 논증의 포인트는요. 사람이 선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든 무작위였다고 가정을 하든 뭐가 됐든 자유의지라는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선결정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선결정 실험이 입증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는 선결정 선택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선결정이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무작위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반자유의지 논증은 둘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은 다른 하나도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H가설의 실험 결과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랑 상관없지가 않죠. 둘 다 입증이 안 돼야 반자유의지 논증이 성립이 되는데, 그쵸? 이 입증이 안 된다라는 말은 이것보단 좀 이렇게 봐야겠다. 그쵸? 둘 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입증돼야 는 게 성립돼야 반자유의지 논증인데 얘는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무관이 아니라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요. 바로 이 보기에서는 얘가 선결정인지를 알아보는 거. 그게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글은요.
2020년에 시행했던 예비 수능이었어요. 이때 이제 좀 문항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예비 수능을 풀어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던 시험지인 거죠. 자, 그때 이 지문은 되게 어렵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느꼈던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인간은 정신과 물질, 육체를 모두 다 가진 존재라고 보여진대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건 과연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보통 우리는 뭐 동식물, 자연물, 사물은 정신이 없다라고 보고요. 사람은 정신과 육체를 모두 지닌 존재라고 본대요. 근데 이 글에서는 과연 사람도 정신과 육체가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들도 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같은 존재다라고 보는 게 동일론이고요.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글은 동일론이 이원론을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원론자들은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명제 하나가 나와요. 그쵸? 정신이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결국 정신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정신과 물리적 대상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 역시 라이프니츠의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언어와 수학적 추론은 정신만 갖는 특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라는 라이프니츠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원론을 한 번 더 지지를 하는데요. 데카르트는 육체의 존재는 의심이 가능하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육체의 존재는 의심 가능, 육체는 의심 가능, 근데 정신은 의심 불가능. 따라서 육체가 가지는 특성, 정신이 가지는 특성이 서로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존재다라는 의견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일론이 반박을 해요. 자,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즉 동일론의 입장에서 이것을 반박하는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약용과 다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썼다. 다산이 목민심서를 쓴 것을 의심한다. 자, 정약용이 목민심서 쓴 거는 의심을 안 해요. 자, 그럼 여러분 특성이 서로 다르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존재,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일론의 입장에서 이원론을 비판하는 어떤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이 보기 문제를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자, 일단 가는요,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단순성의 원리로 그걸 굳이 끌어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이고요. 자, 친구들이 보통 나를 되게 어려워했어요.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하지만 왼손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 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모순은 아니에요. 따라서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4번인 이유는요,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친구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 이거죠. 자, 왼손은 있다 라는 특성이 있고요, 오른손은 사라졌다 라는 특성이 있죠. 그럼 친구들 입장에서 이 두 개의 특성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존재고 동일한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한 대상이 실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답이 절대 4번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어디가 틀렸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요, 생각이나 의심은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야. 정약용 다산 얘기 왜 했어요, 여러분? 정약용 다산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동일론이 이걸 반박했잖아요. 우리가 얘는 의심 가능, 얘는 불가능해, 얘는 의심 가능해. 그럼 서로 특성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야. 근데 사실 같은 존재잖아 라는 걸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특성을 꺼낼 때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들은 그 특성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서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는 생각하고 쟤는 생각 못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특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적용하면 오히려 맞는 말로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생각이라는 이유로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친구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이제 좀 뭔가 자의적으로 내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 4번이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요. 선생님이 원래 보기만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특별히 또 7번을 좀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자, 여러분 7번은요.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이게 왜 맞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가 정신만이 갖는 특성에 언어와 수학적 추론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와 인간의 정신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앞에 지문을 보면요. 여기에요. 컴퓨터의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자,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게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정신만 갖는 특성. 그래서 이 정신은 구조와 내용면에서는 단순하지만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컴퓨터도 언어 이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종류가 아니라 정도다. 그 말인즉슨 정도가 발달하면 그쵸 여러분? 기술이 발달한다는 게 바로 정도가 발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과 같은 정신 이꼴 언어라고 봐주면 되겠죠. 지문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또 이것도 1번이 대체 왜 맞아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이런 논리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번 지문은요. 우리가 이 돌림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질의 원리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좀 오래된 이제 평가원 지문이고요. 이 돌림 힘이라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지문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요. 돌림 힘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 혹은 공식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돌고 있는 원판 위에 두 점 A와 B가 있고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그리고 R만큼 떨어져서 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자, 쌤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가 중심일 때요. A만큼 떨어져 있는 게 0.5R 그리고 이렇게 B는 여기 R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그럼 0.5R, R이니까 A에 비해서 B는 2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자, A, B에는 각각 OA,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 아, 여러분.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A, 하나는 B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대. 그럼 A보다 B의 힘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더 힘이 큰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돌림 힘의 방향이 다를 때 이 R자 돌림 힘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으니까 B가 더 힘이 크구나. 자,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돼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1번. 두 힘을 계속 가해준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문에서 힘을 가하면 회전 속도에 변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두 번째, A, B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맞죠? 왜요? 위랑 같은 논리입니다. 돌림 힘이 있어야 회전 속도가 변하는데 얘는 지금 힘을 제거했죠. 그럼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번, A에 가해주는 힘을 제거해. 여러분, A는요, 마이너스 돌림 힘이고 B는 플러스 돌림힘이잖아요. 왜냐하면 얘 B 쪽으로 지금 돌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 방향의 힘을 제거하면 원래 돌고 있던 B의 반시계 방향의 회전 속도는 증가하는 게 맞겠죠. 반대 방향이 사라졌으니까. 자, 4번.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는 B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겠죠.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이 R자 돌림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한 일의 4배가 아니라 2배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자, 5번. B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자, 여러분 반대 방향의 힘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힘을.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 여러분 제가 말 잘못했죠? B에 가해주는 힘은 플러스 R자 돌림 힘이었죠. B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사라지면 A로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차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겠죠. 왜? A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A의 시계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왜? 반대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식 따라가면은 이거 다 계산되고요. 자, 보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좀 지문을 맞춰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여기 16번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얘는 회전 속도가 2배면 에너지가 2배가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회전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은 2의 2제곱이니까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배에 비례하는 거니까 여긴 정답이 지금 5번이 되는 거겠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학 지문, 순수 과학 지문이죠. 그래서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쵸? 우리 이 힘에 대한 것들은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사실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익숙하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빗방울의 종단 속도에 대해서 한번 글을 볼 건데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지문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자, 우리 보기를 보면요. 크기와 모양은 같은데 밀도가 서로 다른 구모형의 물체가 있다. 자, 여러분 크기가 같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부피가 같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어요. 자, 지문에 의하면 부피가 같으면 부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밀도는 다른데요. 물체 B의 밀도가 A보다 크대요. 그럼 밀도는 B가 더 큰데, 그렇다면은 부피는 같은데 밀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는 무게가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상승한다면, 여러분 중력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지표면으로. 그럼 상승은 반대 방향이니까 중력이 더 크면은 이 상승하는 속도가 B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도 자체는 A가 더 크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상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문은 계속 하락이었거든요. 빗방울이니까. 근데 보기는 반대입니다. 자, 1번.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을 논하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지문에 의하면 정지어 있을 때와 달리 운동할 때의 항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고정되어 있으면 항력은 아예 논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보다 더 작겠다라고 했는데, 속도와 항력은 비례해요, 여러분. 속도와 항력은 비례한다고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A의 속도가 더 B보다 크기 때문에, 더 빠르기 때문에 상승이니까요. 따라서 더 작겠다는 말은 틀립니다. 자, 3번. A에 작용하는 부피와 중력의 크기 차이는 A의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고정되어 있을 때 더 크겠다라고 했는데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부력과 중력은 늘 일정합니다. 속도와 무관해요.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고요. 4번. A와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에 작용한 항력은 점점 감소가 아니라 증가겠죠. 왜? 속도와 항력은 비례하니까요. 그럼 정답. 자, 여러분 5번을 볼 건데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에서 B가 종단 속도를 유지한다면 그때의 항력이 이 공기 중에서 상승할 때 항력보다 더 클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밀도가 더 크다라는 기체는요, 부력이 더 커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부력이 더 커진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부력은 중력과 항력의 합이 같아지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종단 속도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게 종단 속도거든요. 그렇다면 부력이 커져. 근데 여러분 중력은 늘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항력도 커져야 이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부력이 커질 때 항력이 더 크겠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지문은요, 이제 칼로릭 이론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자, 우리가 열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탐구를 하고요, 열 효율이라는 거에 주목을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 카르노라는 사람이 열기관이 높은 온도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인데, 열 효율이라는 거는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일의 양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걸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줄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다가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때의 결론이 뭐냐면 상호 전환
같은 등가성을 갖는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늘 이 합한 양은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으로 이거를 밝혀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칼로릭 이론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줄의 실험에 의하면 이전에 있었던 칼로릭 이론은 문제가 있다. 왜요? 등가 전환이 안 되기도 하고 한 방향성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 합을 했을 때 언제나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릭 이론은 줄의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나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반박을 하면서 칼로릭 이론의 일부를 이제 증명을 해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밖에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위에서 톰슨이 말한 것처럼 줄의 이론에 입각한다면 이걸 언제나 우리가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해. 그쵸? 그럼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가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칼로릭 이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33번의 보기는요. 줄의 실험과 달리라고 나왔죠. 그럼 줄의 실험과 달리 우리가 열의 일당량을 체크해보면 무슨 일이 나온다? 자, 여러분 줄은요. 상호 등가, 언제나 전환이 가능하고 등가고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의 일당량이 보존이 다 안 되죠. 100%의 효율이 안 나오니까요. 상호 전환의 비대칭성도 있고요.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평가원 법지문을 볼 건데요. 이 지문은 선의취득과 관련된 지문이었죠. 점유와 선의취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점유라는 건 우리가 물리적 지배를 하는 직접 점유도 있고 그리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간접 점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점유라는 거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양도된다라는 거는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되는데 특히 동산 같은 경우 즉 움직이는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거죠. 재산들. 그것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바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사실 그게 갑의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을은 그 물건을 돌려줘야 될까? 아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바로 선의취득 케이스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취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근데 이 지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토지, 건물 혹은 자동차,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재산이다 보니까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왜요? 소유권을 지켜주는 게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래 안전보다 소유권이 중시하다. 그럼 위에는 동산은 선의취득을 인정해줬죠. 그쵸? 여기요. 그럼 동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래의 안전을 중시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쌤 풀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기를 보면 선택지 볼게요.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이거는 선의취득을 물어보려고 세팅한 선택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를 했대요. 즉 소유권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이 처음에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넘겨주기로 했대요. 그걸 우리가 갑이 보관하고 있다. 이꼴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른 말로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주인은 을이기 때문에 얘는 나한테 언제든 돌려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죠. 그걸 우리는 간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점유 개정 그림이에요. 그쵸?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을이 금반지 소유권을 병한테 한 번 더 팔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을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죠? 왜? 반지는 갑이 끼고 있잖아요.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건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럼 병한테 내가 금반지를 팔고 야, 내가 금반지 돌려받을 권리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반환 청구권 양도 그림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1번 볼게요.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면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소유권 취득하죠. 왜? 갑이 소유자이고 그리고 유효한 양도 계약했고 또 그리고 점유로 넘어갔으니까요. 그쵸? 자, 두 번째.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인도를 받은 걸 간주한다. 왜요?
우리가 간접 점유도 점유니까요. 그쵸? 3번 여기서 문제죠.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병은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왜요? 첫 번째 그림은 점유 계정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안 돼요. 한마디로 을은요, 얘를 소유권을 못 가졌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야. 왜요? 선의 취득은 점유 계정으로 불가하다라는 게 지문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점유 계정 지문이죠. 한마디로 갑이 뭐 정의 반지를 갖고 와서 팔았어. 그럼 얘는 원래 주인이 아니었죠? 그 경우에 점유 계정으로는 얘가 선의 취득이 안 된다라는 게 지문의 요지입니다. 4번 볼게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반환 청구권 양도로 넘어가는 거는 선의 취득이 된다. 맞습니다. 점유 계정일 때만 안 되는 거니까요. 자, 5번 볼게요.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바로 선의 취득이니까요. 그렇죠? 병은 반환 청구권 양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점유 계정이기 때문에 을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애들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선생님, 을이 얘가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병한테 팔아요? 여러분, 애초에 선의 취득 자체가 내 소유권이 아닌데 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어떤 상식선인 거지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선의 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이제 법률상의 예약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이 예약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약이 있고 법률상의 예약이 있다. 근데 법률상의 예약은 또 유형이 두 가지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예약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보기 문제 볼게요. 그럼 법지문은 언제나 이렇게 보기가 나오죠. 자,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이 예약을 했어요. 예약상 권리자죠. 그때 을은 예약상의 상대방입니다. 근데 병이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고의래요. 별표 고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관계를요. 갑은 예약상의 권리자고요. 을은 예약 상대방이고요. 병은 타인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따라서 을이 지금 예약을 이행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고요.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중에서 아님을 증명을 못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아님을 증명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무불이행을 했다라는 거는 손해배상 채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있죠.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서 이것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병은요, 타인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위법성이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차이점은 뭐냐? 계약 당사자들이 이행을 못했을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라 말을 못해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러나 얘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고 얘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 즉 가가 예약상의 권리자가 이 이행이 안 돼서 이제 손해를 본 거죠. 자,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그쵸? 타인도 성립하니까요. 두 번째,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 고의가 있다라는 경우에는 을과 병은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요. 한 명이 배상하면 다른 채무가 사라진다. 이거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죠.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손해배상 채무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쵸? 손해배상 채무인 거죠.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틀렸죠? 그럼 병은요, 타인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어요. 불법행위 채무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이걸 계속 손해배상 채무랑 헷갈려서 왜 틀려요? 라고 물어보는데 타인은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이 된다면 을과 달리 병은 금전배상, 그쵸? 손해배상 채무. 하지만 을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증명하면 얘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 채무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포인트는요.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거를 캐치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상처분 행위와 유류분권에 대해서 볼 건데요. 좀 특이하죠. 무상처분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줬다 뺏을 수 있대요. 왜요?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주장하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준 거를 내 상속인이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제 뭐 자녀의 경우엔 2분의 1이 상속된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구한다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무상처분된 재산을 어떻게 돌려줘야 될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개의 시가가 변동했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까 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법지문의 보기 볼게요. 자, 갑의 재산으로는 A와 B가 있었어요. 자, 근데 갑이 을에게 A를 무상으로 처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이 죽었어요. 근데 갑의 상속인에는 자녀인 병이 있대요. 자녀니까 2분의 1 상속 찍어줘야겠죠. 그때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됐을 때는 300이었대요. 무상 취득할 때 300. 근데 갑이 사망해서 상속이 됐을 때는 700이 됐대요. 자, 그리고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B는요, 언제나 100이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병의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자, A가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일 때는 무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럼 이 B가,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B가 100이고 A의 가치를 300으로 잡아야 되죠. 근데 얘는 자녀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이미 100은 받았죠. 왜? B는 받았으니까요. 그럼 나의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 되는 거죠.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요. 선생님 파란색으로 쓴 게 이 200은 여기에 대한 계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시가 상승의 노력이 을과 무관한 경우를 봐야 돼요. 그럼 을과 무관할 때는 우리가 상속 개시 시점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자,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인 700을 더해주는 거죠. 얘는 B예요. 얘는 A고, 그럼 얘가 받아야 될 돈은 400인데 이미 B는 받았죠. 그럼 이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은 여러분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연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지분은 언제나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700으로 고정돼 있죠. 자, 여러분 선택지 보면요, 딱 봐도 보이죠? 노력과 무관할 때, 유관할 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여러분 무관할 때는 유류분 부족액이 300이다. 왜요? 우리 여기서 계산했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받아야 될 거는요, 300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700분의 300이 되니까 7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을 때는 유류분 부족액 100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100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분모를 잡아야 되니까 7분의 1이에요. 그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든 안 했든 무관하게 갑이 상속 개시 당시에 소유했던 재산은 B죠. 얘는 언제나 100만 원이었으니까 이익이 동일한 거죠. 이것도 친구들이 또 B라는 걸 못 짚으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여러분 이 지문은요,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입법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상황 혹은 즉각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로 처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규제라는 국민 권리 제한과 관련된 것을 원래는 법률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바로 위임 명령과 그리고 행정규칙과 조례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위임 명령은 여기, 행정규칙은 여기, 조례는 여기. 자, 여러분 얘는 다 모두 뭐다? 이거는 모두 셋 다 행정규제인데요. 행정규제는 원래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행정기관이 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위임 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규칙이 있고, 세 번째는 조례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보기를 보면요, 자, 가는요 법률 제3조가 있고요. 지금 나는 대통령령이래요. 여러분 대통령령은 위임명령에 속하죠. 자, 그 다음 지방의회에서 정한 건 조례죠. 자, 1번 볼게요. 가의 제3조의 내용에서 5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왜냐? 우리가 좀 더 첨단 기술에 대응하거나 더 빠르게 대처가 필요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좀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될 때 법률로 하기가 너무 좀 덩어리가 크고 어려우니까 이러한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위임명령은 법률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세세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은 3조가 아니라 오히려 5조에서 찾아야겠죠.
자, 2번은요. 나의 제 5조는 가의 제 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럼 나의 5조는요. 3조에 따른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얘는 오히려 3조라고 바꿔줘야겠죠. 자, 3번. 나는 위임 명령이죠. 다는 조례죠.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입법 예고와 공포를 거쳐야겠죠. 자, 그럼 나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다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한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억구의 해석은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5번. 다를 준수해야 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다. 틀렸죠, 여러분? 다는 지방의 국민이잖아요. 나는 전체 국민이에요. 그럼 지방의 국민은 전체 국민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 규제와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지문들인데요. 자, 6번의 보기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보면은 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문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기는요. 지금 보면 A은행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가공한대요. 이거 우리가 지문에서 데이터 이동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 이거를 모으는 그 빅데이터 주체들이 뭔가를 가공하면은 개인의 정보 소유가 이제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넘겨줄 의무가 없다라고 했고요. 계좌 자동이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이 법제화되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인데요. 왜요? 은행이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만드는 거는 본인들이 가공했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여러분 이 중요도와 적합도와 관련된 지문은요. 사실상 내용 자체가 되게 짧고 어렵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 댐핑인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되는데요. 댐핑인자라는 거는 웹페이지를 읽다가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했다라고 했었어요. 않는 비율 그 자체가 아니라 따라서 이동하는 비율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체크를 잘해야 되고요. 자, 뒤에 여러분 이 보기 문제가 있는데요.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쌤이 이게 지금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 이런 거죠. 쌤이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지금 D와 E는 16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얘가 16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댐핑 인자가 0.5니까 갈 때 0.5가 곱해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D는요 16을 받았는데 A로만 뻗어나가니까 여긴 16이 온전히 가겠죠. 다만 댐핑 인자를 곱해줘야 돼서 0.5가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죠? 여기는 8이 가는 거예요. 자, 2도 마찬가지로 B로만 가니까 16에 2분의 1이 가서 여긴 8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B는요 양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는 4가 가고 4가 가는데 댐핑 인자 곱해줘야 되니까 2분의 1이 가겠죠. 그럼 여긴 2가 오고 여기는 2가 오겠죠. 그럼 A가 받은 거는 총 10이 되는 거예요. 그쵸? B가 받은 건 8이고요. C가 받은 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4번하고 5번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4번하고 5번은 지금 변화를 줬어요. 그쵸? 여기서 선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다 지우고 다시 출발해도 되고 쌤처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2에서 A로 추가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16이었는데 16이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가야 되는데 댐핑 인자 곱해줘야겠죠? 그럼 여기는 4가 가고 여기는 4가 가고 그쵸? 16이 여기로 갔을 때 얘는 16 그대로 가겠죠? 근데 댐핑 인자 곱해주면은 8이 가겠죠? 그럼 A는 1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가 아니죠? 또 B에서 한 번 더 가야겠다. 그쵸? 여기서 2로 가고 2로 가는데 댐핑 인자 2니까 여기는 1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댐핑 인자를 이제 곱해주는 거 그리고 선이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걸 그림에다가 지웠다 썼다 하면 좀 복잡하니까 쌤처럼 이렇게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식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여서 오히려 어렵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지문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라운드 뷰 혹은 파노라마 뷰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동차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을 요즘에 만들어줘요. 쌤차도 이게 있어 되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정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먼저 카메라로 촬영하고요. 두 번째로 왜곡 보정을 해요. 세 번째로 시점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쌤이 여기서 정리해놨어요. 카메라로 촬영하는 과정, 왜곡 보정하는 과정, 시점 변환하는 과정. 근데 여러분 이게 정의를 잘 짚어야 돼요. 자, 왜곡 보정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 렌즈의 곡률 때문에 생기는 중심부 볼록 멀리 갈수록 휘어짐 이것을 보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점 변환은요.
원근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과정을 잘 따라서 적고 기역은 여기 위치하고 니은은 여기 위치하고 디귿은 여기 위치하는구나를 잘 캐치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역은요.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 작아진다. 근데 여러분 얘는 틀린 말이요. 광각 카메라의 시야각은 이미 카메라로 촬영할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찍힐 때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유지되는 거여서 니은에서 달라진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2번 니은에서는 이 왜곡 보정이 된 거죠. 기역과 마찬가지로 촬영한 영상이죠.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게끔. 왜냐? 원근 제거가 안 된 상태니까요. 그쵸? 원근 제거는 시점 변환 때 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원근이 존재하고 이때도 원근이 존재하니까 정답은 2번이죠. 3번 니은에서는 기역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자, 여러분 이건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게 아니라 이 곡률은 카메라 고유의 곡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아예 그냥 애초에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린 말 잘 봐야겠죠? 자, 4번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디귿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다는 건 왜곡 보정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이 디귿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았다. 이것도 외부 변수잖아요. 한마디로 디귿이 얘기하는 건 원근 제거 과정인데 왜곡 보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5번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때문에 격자판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키가 더 작아 보였던 것은 디귿에서 보정되었다. 자, 여러분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은 왜곡 보정이죠. 그거는 니은에서 왜곡 보정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친구들 어려워하고. 자, 16번도 볼게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차가 요렇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깝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먼 거예요. 자,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에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길지 않죠. 왜요? 머니까 여기가 더 작고 아래가 가까우니까 더 길게 느껴져서 원근이 되면 이런 사다리 꼴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시점 변환 전의 영상은 여러분 원근 제거가 안 된 영상이죠. D는 C보다 더 크겠죠. 왜요? 더 가까우니까요. 3번 A와 B는 P와 Q의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한다. 여러분 이게 이미 틀린 게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는 PQ는 영상 속의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문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상의 점과 실세계의 점을 대응한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자, 한번 찍고 올까요? 자, 영상의 점과 실세계의 점 여기 있죠?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PQ는 둘 다 영상 속의 점이에요. 따라서 틀린 말이에요. 4번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졌다. 왜요? 여러분 실제는요 더 작았겠죠. 원근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키워놨다라고 하면은 더 커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5번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틀렸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할 때 차량의 전진 방향에 따라서 차에 더 가까운 곳과 더 먼 곳을 체크하는 게 문제풀이의 포인트였다라는 걸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불확정 개념과 관련된 지문인데요. 이 불확정 개념이 민법에서 쓰이는 것과 그리고 행정법령에서 쓰이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민법에서는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위약버림을 증명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계약서에서 위약벌이라 적고 그걸 증명하면 위약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12번 보기 바로 가볼게요. 자, 얘네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그럼 따라서 여기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 나는요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는데 위약금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된다. 그럼 얘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되 얘는 100을 약정했으니까 100을 쓰는 겁니다. 자, 다는요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실제로 위약벌임이 증명됐어요. 그럼 얘는 위약벌로 100을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선택지 가볼게요. 자,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안 되죠?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요. 심지어 이게 위약벌이 아니면은 감액도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왜요? 80으로 증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계약서에 100을 약정했기 때문에 100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하죠. 3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은 감액을 할 수 있단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앞에까지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다에서 위약벌이었죠.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되는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위약벌은 못 건드리기 때문에 180 중에 100이 위약벌이면은 얘는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자, 5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 자, 약속된 100을 지급하면 되고요. 이때는 감액할 수 없는 게 맞죠. 그쵸? 왜냐? 위약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가원에 나왔던 대부분의 지문들의 보기 문제를 좀 쌤이 중점적으로 해석을 해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를 워낙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돼야 이걸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